제가 항상 가져왔던 질문, AI는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AI는 해탈할 수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보일입니다. 예. 오늘 너무 많은 분들 오셨네요. 아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나름 대구는 제가 해인사에 오래 살아서 익숙한 도시이기도 한데 오늘 뭐 몇 분 오시겠나 이렇게 싶었는데 원래 이 목욕 철학원이 또 이렇게 전통과 유서가 깊어서 원래 항상 많이 오신다면서요.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예. 오늘 주제가 좀 너무 거창하죠. 예. 주제가 너무 거창하게 제시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화두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그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는 걸로 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뭐 1시간 남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태산인데 이렇게 지금 앉아서도 계속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하고 저하고 어디서 좀 접점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집중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어떠세요? 요즘에 뭐 시대적 화두 딱 하면 뭐 AI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여길 가도 AI고 저길 가도 AI고 전쟁을 해도 AI고 상담을 해도 AI고 뉴스를 봐도 AI고 영화를 봐도 AI고 AI로 사실상 어느 순간에 벌써 포위되다시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하고 이게 무슨 인연인지 한 2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학예 시절부터 AI하고 불교 관계를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또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될지는 미처 저도 예상은 못했던 반데 참 지금 돌이켜보면 참 이렇게 신기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또한 또 다 뜻이 있겠지 하면서 지금 어쨌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강연은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해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잠깐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AI를 보는 관점은 뭐 크게 두 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낙관적인 입장에서 기술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비관적 전망들을 갖고 AI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양가적으로 같이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느끼다시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많이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하다 보면 굉장히 우울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멍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가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거고요. 그 대안으로서 우리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화엄, 대승경전인 화엄경에서 그 중에서도 의상 스님이 정례하신 화엄 일승법계도 흔히 법성계라고 하죠. 그 법성계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몇 구를 인용을 해드리면서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또는 통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과연 어떤 내용들일까라는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답을 한번 제시해볼까 합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겠죠. 이 문제까지 오늘 빠르게 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방광물 화엄경 야마천군 개참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여공화사 화종종옹 일체세계 중에 무법이 부조라. 마음은 화와 같아서 갖가지 것들을 그려내나니 일체 세간 가운데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AI라는 것도 사실은 어디 외계에서 쳐들어온 건 아니죠. 우리 뭐 영화 보다 보면 외계에서 침략하는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기도 하고 묘사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결국 다 만들어낸 현상이자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건 한 일주일 전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그 미국의 피규어 AI라는 로봇 전문 회사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제품을 이렇게 쇼케이스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미 일상에 이제 로봇들이 이제 파고들고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의 도구를 넘어선 하나의 파트너, 동반자로서의 어떤 역할, 그 기능까지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텍사스 로봇 공장에서 올해부터 연 50만 대 이상 뭐 이렇게 뭐 발표는 했는데 그게 실현될지는 모르겠고요. 한 가지 확실한 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항뿐만이 아니라 뭐 김밥 가게에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그 AI 로봇들이 이렇게 상용화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 그러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못지않은 로봇들이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우리나라 울산 현대 자동차에도 아마 그 아틀라스 로봇이 산업용 로봇 개념으로 투입될 걸로 지금 예고가 됐는데 아마 노조에서도 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요. 아마 향후 2,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제 AI 로봇이라든지 AI가 상용화되면서 굉장히 사회 곳곳에서 이제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상들이 아마 노골적으로 표면화되는 앞으로 2, 3년 동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한 또 이제 우리한테 이제 직면한 크나큰 이제 고통의 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도 많이 하고 요즘에 하실 텐데 최근에 연구,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우리 지금 웹 기반,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는 다양한 웹페이지, AI 생성 콘텐츠의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규명한 연구가 나왔는데요. 70% 이상이 AI가 직접 만들었거나 AI가 관여한 상태에서 제작된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웹페이지 대부분의 10장 중에 7장은 전부 다 AI가 관여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만 17%도 채 못 미치고 휴먼이 피어 휴먼은 25.8%, 순인간이 제작한 것은 25.8%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지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컨텐츠의 7, 8할은 뭐다? AI가 관여되어 있거나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처음인데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양상도 있습니다. 요즘 보다 보면 이제 요즘 디지털 휴먼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한때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논의가 됐었죠. 이거 보시면 Create Your Digital Self라고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나온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디지털 휴먼화 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있다가 오늘 지금 대구에 왔는데요. 만약에 제가 혹시나 굉장히 바빠져서 동시에 뭐 3군데 이상 뭐 미국에 가서 학회에 있는데 여기 겹쳤다. 그러면 내 이미지하고 내 음성하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논문이라든지 저서들 또 강연 내용들 샘플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회사에서 뭘 해준다? 보일 스님이라는 아주 깜쪽 같은 형태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 제가 지금 물리적으로 제가 여기 와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 마치 진짜 사람처럼 여기서 제가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강연도 이미 뻔하게 이미 다 제작된 상태에서 제작된 상태의 원고를 가지고 강연하는 게 아니라 보일 스님의 지금까지의 강연 내용, 저술 내용,
또 얘기했던 것들, 또 유튜브 내용들을 전부 다 학습한 AI가 목요일 날 목요 포럼에 철학원에 왔을 때 이런 강연을 하실 거야 라고 AI가 추측을 해서 여기 와서 강연도 할 수 있고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휴먼을 이렇게 가상의 디지털 휴먼을 A, B, C, D 10명 이상씩 계속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지금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돈 버는 방식도 참 여러 가지죠. 이런 방식의 지금 비즈니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또 뭐냐면 사람이 AI를 부린다고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반대로 AI가 사람을 고용을 해서 AI가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력서라든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서류에 PDF 파일로 여기다 올려놓으면 AI가 쫙 살펴서 고용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사업장에 나가서 일하라고까지 지시를 다 합니다. 또 월급도 AI가 다 일괄로 정산해서 다 그때그때마다 다 찔러줍니다. 이건 뭐냐면 핵심은 중간에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플랫폼 만든 사람 자체는 어느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특정 일, 예를 들어서 뭐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에다가 대리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을 용역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을 중간에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특정인을 고용을 하고 월급 주고 그 모든 일련의 절차들까지를 전부 다 AI가 주관을 한다는 거죠. 핵심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좀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윤리적인가? 사람이 개입 없이 AI가 인간을 노동시키고 월급을 주고 하는 모습, 그런 양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가 윤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관계의 역전이라 그럴까요? 또 이런 상황들도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디셈버입니다. 이 서비스 한 7, 8년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나 연인이나 누구를 갑작스럽게 잃었을 때 그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지 못했던 말들,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못 나눴을 때 그 돌아가신 분, 망자의 우리 같으면 카톡 기록 또는 미국 같은 무슨 다양한 형태의 SNS 서비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카톡 기록들 어느 일부만 샘플로 발췌를 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 통화 기록들 한 10초 또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살아있었을 때의 그분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 달에 기본적으로 10,000원이 채 안 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딸아이가 이제 그 남편을 일찍 떠나 보냈는데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혼자 이제 남겨진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애매할 때 아빠가 살아 있었으면 아빠한테 의논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카톡으로 그냥 치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딸아이가 오늘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어떻게 한다? 그분이 단순히 얘기를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그분의 망자의 뭐 이렇게 카톡 스타일, 버릇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모사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좋게 얘기하면 애도의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디셈버. 물론 이것도 저 같은 이제 불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교에서는 49일이라 그러죠. 7749에서 49일이 지나면 망자하고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하는 시간, 그 애도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작별하는 시간을 갖게 돼 있는 게 통례인데, 이런 게 과연 또 지금 윤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망자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같이 사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Journey라는 이제 사이트인데요. 스님들이 참선하잖아요. 명상하고. 근데 최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 딥러닝 기술이 너무나 거의 폭발적인 수준으로 발전을 해서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명상하는데 뭐 스님들만이 아니어도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뇌파, 그러니까 명상 상태의 뭐 알파파가 됐든 세타파가 됐든 그 모든 명상 상태의 우리 뇌파 기록들을 과거에는 딥러닝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다시 또 역설계하고 그런 방식을 취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다? 딥러닝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한 형태의 우리 뇌파에서 나오는 미세 신호까지도 전부 다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 또 분석하고
다시 또 역설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설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뭐 지금 청중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지금 앉아 계시지만 평소에 우리가 좀 방방 들뜨거나 집중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 AI가 개입을 해서 거의 선정 상태라고 그러죠. 우리 안정적으로 명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뇌파 상태로 유도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상업용 전이라는 사이트에서는 마치 스님들처럼 때가 되면 안거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굉장히 고가예요. 돈을 바꿔서 AI로 여러분의 명상을 도와드립니다. 이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뭐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당신이 참선을 했을 때 고도의 몰입 상태와 집중 상태, 긍정적인 상태가 됐을 때의 뇌파 기록들을 그대로 카피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거꾸로 이분이 참선을 또 할 때마다 그것을 또 역설계해서 유도해 준다는 거죠. 선정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금 사이트도 굉장히 성황리에 인기가 높아서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 효과가 있나 봅니다.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갑자기 AI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인간 내면의 정신 영역의 상태들, 고통이 됐든 기쁨이 됐든 불안이 됐든 우울이 됐든 이런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감정 상태들마저도 어떻게 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전부 다 데이터화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데이터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 발전이라는 게 꼭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한테도 저도 지금 이 명상 기술에 대해서 강연할 때마다 우리 스님들 대상으로는 AI 윤리 기준에 대한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AI가 이런 방식으로까지 지금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제 이런 이제 기기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시중에 나와 갖고 있고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공양하시고 지금 졸릴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원숭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핑퐁 게임처럼 잘 맞추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플러그가 뽑혀 있죠? 여기. 지금 저 원숭이는 뭐다? 머리에 칩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게임하는데 머리로 생각만 하면서 저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머리로.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딱딱 맞출 때마다 이 입에서 바나나 스무디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핵심은 지금 자기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손을 움직이니까 저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원숭이는. 근데 이 손과 관계없이 아까 코드 뽑혀 있는 거 보셨죠? 손 관계없이 머리에 칩을 박아놨는데 그것만으로 지금 저 커셔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원숭이의 생각과 의도를 외부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전환해서 외부 대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달리 말씀드리면 원숭이의 생각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3년 이후부터 FDA 승인도 받았고 사람, 그러니까 사지마비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셔 갑자기 뭐 사고나 불의의 사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눈 자체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계신데 오직 생각만 가능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유용한 형태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름이 좀 떠오르지 않는데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동생하고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복잡한 형태의 이제 애들 하는 게임들 그것까지도 같이 하는 영상들도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람의 생각, 감정들까지도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시킬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또 역설계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 지금 최근에 AI 기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좀 뭔가 좀 불안하고 좀 기분이 좀 이상하시죠?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이거 AI 이게 맞나 싶은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국내에서는 이분 책만 나오면 다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던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AI 기술로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인터넷 공간에 업로드, 그러니까 다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서 올려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죽고 나서도 또는 죽기 전에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고통이 육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서양인들 중에.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을 이제 마인드 업로딩이라 그러는데 자신들의 감정이나 기억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인터넷 공간에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켜서 업로드하는 삶을 추구하는 일련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발 하레라는 이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간의 몸과 뇌를 업그레이드에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마음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호모 데우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루치아노 플로리데, 요즘 우리 그런 표현 안 써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요즘 안 써요. 그죠? 한때 4차 혁명이라는 말 많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사실은 그 말의 기원이 오래되긴 했는데 루치아노 플로리데라는 영국의 잠깐만요. 이분입니다. 루치아노 플로리데 교수가 썼던 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류는 4번에 걸쳐서 크나큰 혁명을 거쳤다. 첫 번째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이 천체와 우주를 과거에는 어떻게 봤다? 인간 중심적으로,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라고 봤다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봤는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인간이, 우리 지구가 어떻다? 모든 천체는 지구를 통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 또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갈 뿐이다라는 거죠. 그때도 이게 한번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됐다? 와장창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 두 번째, 2차 혁명, 다윈. 그때만 하더라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신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다윈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 다 배웠겠지만 다윈이즘,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 자체가 어찌 보면 동물, 원숭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중심이라는 생각이 또 한 번 와장창 깨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게 2차 혁명으로 보는 거고요. 3차 혁명.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이 공간에 와 계신 이유가 나는 목요철학원의 포럼에서 강연을 듣고 싶어서 오셨다고 생각하면 다 이성적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닥터 프로이드란 분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결단이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무의식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도발적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인간 이성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을 굳건히 믿고 있었는데 인간들이 닥터 프로이드 박사가 인간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또 한 번 또 우리 인간에 대한 고정관념이 와장창 무너지는 또 3차 혁명을 겪었다 이겁니다. 4차 혁명이라는 것은 아까 루치아노 플로리데가 얘기하는 4차 혁명이라는 것은 인간과 기계, 인간과 컴퓨터,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 여기 보여지고 있는 화면들, 또 이 모든 이 디지털 환경이 구현되는 이 모든 장면들도 사실은 우리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와 인간은 유기체로서의 나와 무기물로서의 기계 혹은 AI 혹은 컴퓨터 뭐 기타 등등들은 뭐다? 엄연히 구분되어지는 경계가 분명한 그런 사물들, 존재들이다라고 정의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루치아노 플로리데가 봤을 때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했던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방식들,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한다라고 보는 거죠. 사진보다 요즘 많이 연세가 좀 들으셨죠?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점점 정보화된 유기체로서 정보권에서 다른 정보 에이전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의 흔적이 온라인 공간에는 많이 남아있을까요? 오프라인 공간에 많이 남아있을까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때만 해도 압도적으로 오프라인,
우리가 경험 세계, 일상 공간에 나의 삶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업 시간에도 어린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도적으로 온라인, 인터넷 공간에 나의 삶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친구들이 훨씬 더 손을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학 다니는 소위 말해서 MZ세대들은 눈 뜨면 스마트폰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카톡 온 거 밤새고 확인하고 그거 보면서 욕실로 가서 양치하면서 그거 뭔가 보면서 닦습니다. 그래갖고 또 밥 먹을 때도 그대로 보고 또 학교에 이동할 때도 그걸로 계속 뭐 수강 신청 뭐 하고 학교 만날 약속하고 점심 뭐 먹을 때 약속하고 또 수업 들어와서도 계속 이거 합니다. AI 막 찾아보고 뭐 끝나고 나서도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방학 때 여행 갈 것들, 봉사활동 할 것들, 아르바이트 할 것들 다 여기다 해둡니다. 하루에 그 한 학생의 삶의 기록, 흔적, 생각 그 모든 것들은 그 친구의 스마트폰, 디지털 공간, 온라인 공간에 대부분 다 저장이 돼 있고 거기다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스마트폰은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다. 5장 7부라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그건 확장된 신체라고 뭐 그럴듯한 표현을 쓰는데요. 예전에 저희들이 학인 시절에 요즘엔 템플스테이라고 표현하는데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20년, 25년 더 됐죠? 그때는 이제 수련회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전화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수련회 참가하신 분들 많이 오시면 자 이쪽부터 저쪽까지 저기 스마트폰 하나씩 전화기 다 걷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순순히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름 적어주고 2박 3일 동안 끝날 때 돌려드릴게요 하면 예 해갖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에 만약에 템플스테이 가갖고 저기 핸드폰 사용 못하니까 전부 반납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스마트폰은 이제 꼭 비싸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흔적과 경험들, 기억들이 거의 모든 관계들이 거기다 이제 집약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디바이스, 기계로서가 아니라 나의 확장된 신체와 다름없이 기능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다?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루치아노 플로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점점 정보화된 유기체로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유기체, 아까 인간의 고유한 관점 속에서 우리는 인간, 생명체 그 자체로 기계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존재로서 이해되어 왔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되고 있다요? 점점 우리 몸 자체가 이 몸 자체가 데이터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디 살고 있다? 이 공간 안에도 지금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데이터의 밀도가 더 가득할 것 같습니까? 압도적으로 여기 사람도 지금 많이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뿜어내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 데이터의 총량을 따지자면 이 공간 안에도 데이터의 총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이 루치아노 플로디가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정보권, 인포스피어, 유기체하고 데이터하고 막 뒤죽박죽 돼 있는 이 공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딜 가더라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자,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쉼없이 스크롤 업 앤 다운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뉴스, 새로운 즐길거리, 볼거리, 이야기거리를 찾고 계속 검색해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데이터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허기 가지고 배고프고 한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정신적 팬데믹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또는 경제적 양극화, 다양한 형태의 지금 양극화가 정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아마 이런 형태의 더 적대적인 형태의 전쟁 양상, 극한의 대립 양상들도 AI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AI 시대 전대미문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류 대변혁에 가까운 이런 기술 문명의 도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파고를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에 뭐 경험의 종말이라는 책도 시중에 나와 있고 그러던데, 생성형 AI 시대, 경험의 종말의 시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논문도 요즘 어떻죠? 아무리 복잡한 영문 논문이 됐든 프랑스 논문이 됐든 AI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5초 이내에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약해 줍니다. 5문장으로, 3문장으로, 한 단어로도 원하는 대로 다 정리해 줍니다. 또 그리고 뭔가를 복잡하게 사유하고 장시간 동안 책하고 씨름하면서 앉아 있는 그런 가치라는 게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유하는 힘도 더불어서 약해지겠죠. 사유의 근육이 약해진다. 요즘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일단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고 글을 쓰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악을 만들고 모든 창의적인 활동들을 AI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주화하고 있죠. 용역을 맡겨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적은 가격으로 너무나 쉽게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태 우리는 점점 직접 사물과 현상을 직면해서 경험을 하는 그런 기회 자체를 스스로 지금 내려놓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창작하는 힘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불교에서는 사성제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근본이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처님께서 깨달고 난 다음에 가장 오비구를 모아놓고 처음으로 했던 내용이 이 초전법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성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이 삶의 실체,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삶의 실체를 바라보고 또 이것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붙다가 깨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성제에 비추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AI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일체계고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 이해하고는 달리 누구나 다 고통을 겪는다. 싸워서 겪고, 근데 또 늙어서 아니면 사고가 나서 겪는다는데 이게 단순히 개별적인 개별적인 주체의 어떤 신체적인 고통, 감각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성제의 고통이라는 것은 근원적 불만족 또는 실존적 불안전을 얘기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 불만족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가 때리거나 음해를 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했을 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 지금 강의도 지루하고 졸린데 이걸 계속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뭐다고요? 고라는 겁니다. 그 자체도. 불만족 자체도.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원숭이 뇌 실험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 신호로 변환하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인간의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련의 그룹들. 그러니까 그걸 속칭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라 그럽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 굉장히 힘을 받고 요즘에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적 문화적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영국의 닉 보스트롬이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들이 과거에는 이론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AI 기술을 비롯한 알파폴드 3, 또 크리스퍼 캐스나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 다양한 형태의 도전적인 실험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그분들이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것들이 실제 구현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니까 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논의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불교적 관점의 고성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생각하는 접근법이라는 것은 아예 노화, 질병, 죽음을 그 고통의 프레임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지만 고성제에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신체를 제거한다 그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 변화한다는 그 상태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붙잡으려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라는 그 사성제의 가르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관계에 대한 그 모든 기록들을 AI나 카톡 기록이나 다양한 기록을 통해서 남겨두고 이 다음에도 우리 가족들한테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의논도 하고 가족의 구성으로 남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라는 게 사실상 디지털 불멸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집착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집성제입니다. 갈수록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정말로 편리해지고 하는 건 좋은데 갈수록 어떻게 되더라? 정신적으로 점점점 가래와 집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삼스럽게 요즘 일론 머스크가 됐든 샘 알트만이 됐든 그 수많은 형태의 빅테크 기업의 소위 말하는 슈퍼 엘리트들이 전 세계 경제 질서라든지 또는 인류에 대한 방향들을 설정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AI 시대 가고 싶어서 여기 왔나요? 여러분들한테 투표로 물어본 적 있어요? 없죠? 일론 머스크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샘 알트만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필만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알렉스 카프도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뭔데 어떻게 인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죠? 누구나 다 지금 AI를 갖고 이 AI 시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동의한 바가 없어요. 근데 모든 기술이 동의해서 물론 전개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느 공간에서도 공론장에서 일반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서 같이 토론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기술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전쟁터에 지금 쓰이고 있고 우리 가정을 아까 로봇가 막 들어와 있고 우리 그걸로 논문 학계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모든 공간에서 지금 다 범용적으로 쓰이면서 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입도 뻥끗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괜찮은가요?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디지털 구루처럼 돼서 그분들 말 한마디 하면 주식값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고 올라서고 또 그분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복지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다가 다 얘기를 자기 주장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을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분들을 생각하는 건 가속주의라 그럽니다. 가속주의.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들, 또 인류 멸망의 위험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빨리 AI를 만들어서 그걸 넘어서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소한 반대와 소소한 담론들 빨리 패싱하고 빨리 기술적 성취를 이루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분들을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그걸 속칭 가속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래의 어떤 현실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플랫폼 경제의 핵심 원료로 완전히 갈아서 전환돼 버린 상황이고요. 또 주체성이 소외를 맞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불평등의 심화, AI 기술은 말 그대로 가속기 혹은 또 증폭기라고 합니다. 그 가속기, 증폭기라는 건 뭡니까? 10년 걸릴 걸 한 달도 한 일주일 만에 할 수가 있고 또 증폭기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 AI를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의 그걸 레버리지라 그러죠. 자신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은 300배, 600배 이상 커질 수 있지만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그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증폭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AI의 기술 자체가 굉장한 폭력성을 이미 그 안에 내재하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이 가래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가래. 근원적인
12연기 중에 8번째의 그 애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가래라고 보는데, 가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욕애, 감각적 쾌락이나 감각적, 우리가 오욕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형태의 욕망하는 그 마음을 욕애라 그럽니다. 그리고 유애, 유애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을 빌어서라도 가족 곁에 제3자가 두고 싶어 하거나 나 또한 또 그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유애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무유애도 있습니다. 빨리 사라져버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같이 공존한다 그래요. 그게 또 가래의 내용 속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붙다는 설합니다. 욕애, 유애, 무유애. 이 세 가지가 가래의 핵심 속성입니다. 우리 지금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욕망이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다음 세 번째, 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이 일어남을 알았고 또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았으면 이것을 멸하는, 그 놓아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멸제, 이 모든 열반이를 니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욕망의 불길이 꺼진 상태. 우리가 볼 때 불교를 잘못 이해할 때는 보면 이 멸제, 모든 욕망이 꺼져버린 이 상태를 뭐 새로운 형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상태로 잘못 오해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모든 경전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다시피 멸제, 마치 촛불이 꺼져버렸듯이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니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욕망의 불길이 꺼진 상태다. 이렇게 경전과 농서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최적화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더 많이 추구하는 더 함의 원리죠. 가의 패러다임이라 그러면요. 우리 멸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덜어냄, 놓아버림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존재하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기술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제거 가능한 외적 대상으로 객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통을 겪고 있다, 뭐 했을 때 그것을 신체적 질병 또는 정신적 질병 혹은 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 또한 계산 가능한 데이터로 환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원숭이 실험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불교에 말하는 대승불교에서의 공성, 모든 존재와 형성이라는 것은 확정적, 고정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불교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실체로 제거하는 게 불교의 수행이자 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을 인식하는 그 인식의 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수행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트랜스 휴머니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불교 보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너무 거칠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인간이 되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동양에 불교라는 게 있는데 불교하고 자신들의 아이디어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일명 불교 트랜스 휴머니즘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 향상, 인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향상되고 증강된 능력을 보일 수 있다면 불교에서 출가해서 수행해서 붓다가 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주장까지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주장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뭐 논문도 많이 쓰고 하지만 말 그대로 불교는 그 사람들 얘기 그거예요. 단지 자신들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뭐 참선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수행을 통해서 인간 향상을 꾀하지만 우리는 단지 그러한 모습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것뿐이다. 그게 뭐 방법만 다를 뿐이지 뭐 그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주장까지 막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제 반박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재밌는 양상으로 지금 막 한마디로 AI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재밌는 건 정말 이 제자백가의 시대를 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또 인문학의 어떤 좋게 얘기하면 부흥이고요. 어떻든 얘기 안 했던 내용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던 고전들이 이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많은 얘기들이 또 좀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도제입니다. 알고리즘 시대 8정도가 요청하는 것.
8가지 팔종 다 아시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또는 정전진, 정념, 전적.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멸제로 가는 구체적 방법론이 무엇인가라고 붓다에게 질문이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 어떻게 멸제, 모든 욕망이 꺼진 상태로 가는가? 그 방법론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8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8정도입니다. 쭉 말하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또 그리고 바른 업을 짓는, 까르말 짓는 거, 정명, 바른 직업, 그리고 바른 노력, 또 바른 생각, 또 바른 선정, 바른 집중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8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멸제, 니로다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정견, 정사유. 알고리즘에 대해서 비판적 자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 흔히 유튜브가 됐든 SNS 서비스 할 때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 추천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 버튼 누르는 거. 그냥 좋다고 누르고 하기 전에 혹시나 이 추천이라는 이 버튼 한 번의 누름이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찰나지간의 사유가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볼 때마다 정견을 통해서 이 정보가 나의 가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자극한 용도로 쓰이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비롯된 건 아닌지. 또 세 번째, 무유해. 아유, 다 귀찮고 그냥 빨리 사라져버리고 싶어. 이런 욕망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그런 가래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그 3가지 필터링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어, 정명, 정업, 정명입니다. 가짜뉴스 요즘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착취적 데이터 수집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착취적 데이터, 여러분들 데이터 수집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전문 데이터 수집가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하고 다음에서 검색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클릭하고 어디 가고 싶다? 친구 만날 때 짜장면집 클릭해 주는 것 자체가 뭐다고요? 여러분이 네이버, 다음, 구글 거기를 위해서 일 내주는 겁니다. 계속 데이터 수집을 해주는 거죠. 얘들이 클릭 한번 할 때마다. AI는 여러분의 클릭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도 한 푼도 안 받으면서 그 빅테크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해 주는 거죠. 무료 봉사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주의력 주권 회복. 이게 어찌 보면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정념, 우리가 깨어있음이라는 그 쌌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당연히 우리의 정정진, 바른 노력을 하기에도 힘들어집니다. 정정진, 우리 조카들 옛날에 게임들 막 보면 2시간, 3시간 막 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핀잔 주면 자기는 하나라도 열심히 하고 싶다. 게임이라도 2시간씩 몰입해서 하는 게 어디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른 노력을 말씀하신 거죠, 부처님은. 그래서 정, 앞에 바를 정자 써서 바른 노력을 하라 그랬지 게임하고 딴짓하는 데 노력하는 것은 바른 노력이 아니다. 정정, 삼매를 얘기하죠. 파편화된 주의를 통합해서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능력.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바른 생각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 불교의 참선, 요가, 다 하면 그게 다 결국 다 뭘 위해서 하는 걸로 지금 광고가 되고 있나요? 생산성 향상이죠. 사실은. 궁극적으로 내 욕심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진정한 멈춤과 쉼을 위해서 그런 요가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낙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닿아 있더라? 대부분 비즈니스적 목적에 닿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깊은 그런 관찰을 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스님들 쓰는 바루입니다. 빈바루. 이쁘죠? 그래서 우리가 빈자리라는 게 우리가 항상 보면 체험을 요구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비움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게 바로 의상스님. 의상스님 다 아시죠? 예전에 우리 원효 스님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의상스님은 7원 39, 210자로 졸업 논문을 당대 최고의 지엄 스님한테서 수학하고 요걸로 제출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80화엄의 그 엄청나고 방대한 화엄의 기록을 210자의 압축된 도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천재는 천재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회의사에도 보면 여기 법궤도가 있습니다. 여기 막 법회 때마다 돌고 하는데 자,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고전에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한번 법성계에서 이렇게 4차 혁명,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AI가 인간화되고 있고 우리 또한 AI화, 기계화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어찌 보면 혼돈의 시점, 이런 시점에 과연 부처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니면 정말 스승들, 지혜로운 스승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저의 화두였습니다. 법성계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법의 본성이 원흉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모양이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한 6, 8가지 의미로 최소한 쓰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존재와 현상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 우리의 현상이라는 것은 나는 여기 앉아있고 나는 스님이고 일반 분이고 나는 여자고 남자고 백인이고 나는 유색인종이고 다 분별하고 분리하고 구분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보면.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법성계에서 화엄의 입장에서 보자면 존재의 본질은 법성, 존재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뭐다? 원융해서 모든 것들이 구분되어지고 두부 자르듯이 요것은 여자, 요것은 남자, 요것은 미국인, 요것은 미국 일본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본성은 모두 다 원융, 모두 다 하나로 융합되어 있어서 무이상, 두 가지 모양이 없다. 깨달은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안목에서 봤을 때는 기계다, AI다, 인간이다, 동물이다 다 구분하면서 그 구획이 분명해 보이지만 깨달은 안목에서 봤을 때는 원융하다. 그래서 무이상,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다?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모든 존재와 현상이라는 것은 부동 본래적. 원래 그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깨달을 잠재력이죠. 붓다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얘기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어떻다? 불성을 갖고 있어서 혼돈스러워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고 그 경계가 다 흐려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다? 그 본래 자리는 고요하고 적막하고 그 불성은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빛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AI 시대 불안하고 이러다가 내가 AI가 되는 거 아니야? 기계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AI가 우리 침략하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상상과 망상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다 라는 마음 개송 하나만 제대로 되뇌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또 이 혼돈스러운 시대, 이 혼란의 시대를 어떤 길을 뚫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의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그 사물의 본질적 현상과 본질의 내용들이라는 것은 무명무상절일체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 일체를 여의었는데 깨달은 이의 지혜로 알 바요 그 밖에 경계가 아니로다. 증지, 소지, 비여경이라 제가 항상 가져왔던 질문 AI는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AI는 해탈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이 얘기죠. 깨달은 이의 지혜로 직관으로서 아는 내용인 것이지 어떻다? 연산과 경험과 추론과 그러한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지 또 비여경 다른 경계가 아니다. 우리 AI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까? 이진법이죠. 껐다 켜졌다. 딱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돌리는 게 AI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AI 각 노드에 들어가 있는 함수도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게 1750억 개를 넘어서서 지금 수조 개가 되고 있죠. 그 수많은 수억 개의 노드들이 작동해서 어떤 조합 속에서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사과 혹시 그 어디입니까? 인도에서 나온 사과인데 그 굉장히 드문 사과인데 그 이름이 뭐더라? 그 혹시 먹어본 저 굉장히 맛있게 먹어봤는데 그거 먹어본 분 계신가요? 없겠죠. 당연히 저도 모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맛있는 음식 해외여행 가서 먹고 왔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갖고 막 떠들고 있는데 딱 여기서 딱 한 사람만 먹어봤다. 친구랑 나만 먹어봤다. 그럼 어떻습니까? 야, 그거 먹어봤어? 하면 남들은 궁금해하긴 하는데 몰라.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친구랑 나는 알죠. 어떻게 알죠? 서로 미소만 지어도 서로 너 먹어봤구나 해서 서로 알죠. 부처님 마치 염화 미소처럼. 근데 다른 분들은 안 먹어본 사람들이 말은 많아. 그죠? 이렇게 생겼을까? 짤까? 매울까? 어떤 맛일까? 하면서 얘기하죠. AI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과 맛에 먹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아마 묘사하라 그러면 AI는 밤새도록 수천 테라바이트의 정보량을 다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AI는 한 입 물어 먹어본 적도 없다 이거죠. 그걸 내적 체험의 문제라고 합니다. 내적 체험을 과연 AI가 했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GPU 얘기까지 일미준중 함시방 하고 싶은데 요거 자료 제가 놔두고 갈게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여기 내용들 카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불급 중생 시산 무차별이라. 자,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가 다르지 않다. AI가 아무리 거대해지고 아무리 엄청난 연산을 자랑하더라도 나의 존귀함이 작아지는 건 아니다. AGI라 그러죠. 이 다음에 일반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그 다음이 초지능 ASI라 그러는데요. 예.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까지 갑니다. ASI가 출현하더라도 자의식을 갖거나 깨달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처가 될 씨앗이라는 것, 불성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자체에 있다. 기술의 크기가 곧 가치의 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로 달려가야 될 텐데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이 사진 보신 분 있나요? 루이스 페인이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이분은 이 사진 찍고 난 다음 10분 뒤에 사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벌써 나오죠? 느낌이 어떠세요? 롤랑 바르트라는 철학자가요, 사진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어떤 사진은 우발적으로 튀어나와 나를 찔러버리는 디테일, 나를 상처 입히고 찌르고 사로잡는 요소라는 걸로 푼크툼이란 말을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거나 지금 저 롤랑 바르트의 사진을 보거나 아까 이 루이스 페인의 사진을 본다면 이분은 링컨 암살 사건에 연루돼서 그 사건이 링컨만 암살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국무장관까지 전부 다 암살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 루이스 페인이라는 친구는 그 국무장관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링컨은 죽었지만 근데 그래서 체포돼 갖고 바로 이제 사형을 당한 거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젊은 친구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사형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아마 아까 이 순간에도 아마 그런 걸 느꼈던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꼭 이 사진만은 아니겠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비슷하게 어쨌든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 아까 롤랑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특히 사진이죠.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걸 볼 때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튜디움이라 그래서 그 사진이 주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배경 때문에 찍었다라는 사진에 대한 아카데믹한 사실 정보들을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 스튜디움이라는 거죠. 스튜디움을 얘기합니다. 모든 매체들, 사진들은. 근데 롤랑 바르트가 발견한 건 뭐냐면 푼크툼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꼭 감동적일 것도 아닌데 뭔가 나의 시선과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찌르는 바늘처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푼크툼의 영역, 스튜디움의 영역은 AI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 푼크툼,
우리가 예술, 어떤 사물, 생물들을 보면서 불현듯 느끼는 감동이라든지 그 같은 가슴 저림의 느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쿵크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과연 그 내적 체험의 영역들, 그 날카로운 내적 체험의 영역은 인간만이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움의 쿵크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쿵크툼이야말로 기계가 만들어낼 수 없는 감성의 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I가 모방할 수 없는 본질적 인간의 영역, 내적 체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부처님처럼 해서 그러니까 내적 체험을 이렇게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참선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저는 뻔하게 참선, 이렇게 참선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도 할 수 있는 일,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예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수많은 대안 중에 라고 생각을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까 쿵크툼에서 이미 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술을 본다는 것, 음악을 듣는다는 것,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한다는 게 바로 뭐다? 우리의 내적 체험의 영역, 감각을 일깨우는 일이다. 무뎌진 마음의 촉수를 되살리는 하나의 정신적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예술은? 세 가지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멈춤이라는 거죠. 음악을 들을 때도 멈출 것이고요. 미술관에 가서도 이런 마크 로스코 같은 그림을 앞에 딱 두고 일단 멈춰야지 관찰이 가능한 거잖아요. 멈춤이라는 것. 그 속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관, 대상을 소유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나 반 고흐의 그림이나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그 예술가들이 그 생애 전반의 것을 걸쳤던 삶의 고통, 예술적 고통, 그 모든 것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명을 하면서 그 예술가의 위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처염상정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이 연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러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 본성이 언제나 맑은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술이라는 것은 처염상정의 하나의 또 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의 역설. 정보가 넘쳐나는데 볼수록 우리 어떻습니까? 멋진 사진, 멋진 이미지들 넘쳐납니다. 인터넷, 유튜브 넘쳐나죠. 근데 지나가면서 오늘도 집에 가면서 봄날에 멋있게 서쪽 하늘에 지어가는 노을을 보면서 그 감동할 수 있는 힘. 이게 너무 일상적이고 과거에는 당연했는지 모르겠지만 AI, 데이터의 시대, 이미지의 시대에 있어서는 점점 갈수록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미술관에서 그림 한 점을 본다든가 다양한 풍경들을 보면서 정보, 디지털 정보가 아니라 경험 속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들어가는 훈련,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해왔던 분들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AI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출발이 아닌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알고리즘이 그릴 수 없는 지도, 멈춤. 일단 스탑핑을 해야죠. 너무 바쁘고 너무 허덕대고 있는데 일단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림을 보려면. 그리고 공명할 수 있는 힘. 그 고통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내려놓고 같이 주파수를 맞춰보려는 공명하려는 개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서 공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감동할 수 있는 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소박한 개념이긴 하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공명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논서와 경전을 이렇게 보는 바, 사성제의 화엄을 가로지르면서 보는 바는 결국은 AI 시대일수록 뭐 AI화되고 기계화되고 다 좋은데 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를 흔히 많이 얘기합니다. 학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공진화란 무엇인가? 내가 기계에 막 기계화되고 AI가 인간화되는 게 그런 게 공진화가 아니고 오히려 AI 시대 이전보다도 더욱더 인간이 인간답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성찰하고 우리가 더 인간다워질 때 비로소 AI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향성 없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AI를 바라보고 단지 기계, 소모품, 가전제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적 존재로서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공명하고 같이 감동하고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일상의 경험에 대해서 다시 감각적으로 그러한 덕목들의 의미를 복원하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들, 그런 체험들을 하려는 개방성,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기보다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선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종교를 넘어서서 남녀노소를 넘어서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미술관에 가신다든가 음악을 들으러 가신다든가 아니면 가족들과 손잡고 산책을 한다든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즉각 답을 빨리 얻어내려는 그런 활동에서 잠시 멈춰서 모르는 상태 있잖아요. 모르는 상태. 갑갑해도 좀 참는 상태. 이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보는 훈련. 저 그림은 뭘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또 바로 꺼내갖고 뭐 검색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심지어 갖다 대면 또 그 스튜디움 정보는 다 나오죠. 그러지 마시고 그 모르는 상태를 뭐 즐기기까지는 뭐 하더라도 그 모르는 상태에 한번 머물러 보시라.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땐 지금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류의 자산 중에선 예술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개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